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파킹 통장으로 저축은행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분기마다 국내 주요 저축은행들의 안정성을 점검을 해보고 있고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가 된 24년 경영실적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들 안정성을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현재 저축은행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를 해볼 은행은 총 20곳인데요. 지난 분기에 말씀을 드렸던 18개 은행하고 최근에 이자를 많이 주는 파킹 통장 상품을 출시한 곳이 두 곳이 있었거든요. 푸른저축은행과 OBS 저축은행인데 이 두 곳도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총 20개 은행이 과연 안전한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4가지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볼 지표는 자산입니다. 은행의 기본이 되는 자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자산 규모가 큰 6위까지 은행들을 보니까 SBI저축은행이 저번 분기보다 자산이 약 8천억 원 감소했더라고요. 그래도 총 자산이 14조 원으로 여전히 저축은행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SBI저축은행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파킹 통장 중에 사이다뱅크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SBI저축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올과 웰컴, OK저축은행도 자산이 조금 줄었고요. 반면에 한국투자증권은 자산이 저번 분기 대비 8%나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총 자산 9조 원으로 확고하게 3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파킹 통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에큐온저축은행도 저번 분기보다 자산이 3% 늘어났으니까요. 24년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는 5조 4천억 원이고 저축은행 중에서는 자산 규모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을 보면 상상인과 페퍼저축은행이 아무래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안정성을 체크를 할 때마다 여기 두 곳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거든요. 상상인저축은행은 저번 분기보다 자산이 약 14% 정도 감소했고 이제 2조 3천억 원까지 자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페퍼도 자산이 약 10% 정도 감소하면서 3조 원이 깨졌는데요. 여하튼 이 두 곳은 계속 언급이 될 테니까 혹시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와 신한저축은행도 자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반면에 DB는 자산이 7% 늘어났고 KB도 3% 증가시키면서 작년 4분기에는 규모를 조금 더 확장하는데 성공했던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은행들을 보니까 대부분 자산이 늘어났더라고요. 마지막에 있는 예가람저축은행이 9%나 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총 자산 2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요. 대신과 NH, JT친해저축은행도 자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순조롭게 24년을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8개 은행을 보니까 자산이 크게 늘어난 곳도 있었고 또한 크게 줄어든 곳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주목해볼 은행은 역시나 상상인과 페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 곳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자산이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은행이 조금 불안하다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시장에 소문이 많이 난 것 같거든요.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작년 한 해 저축은행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나 남겼는지 순이익을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은 모두 24년은 흑자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다올저축은행이 24년 누계 기준으로 1억 원만 흑자를 내면서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6개 은행은 모두 4분기에 흑자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는 자산 규모가 조금 되는 저축은행들은 역마진을 극복하고 있고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회복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은행들은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페퍼는 작년 4분기에만 200억 원 적자가 나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약 960억 원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상상인도 마찬가지로 4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683억 원의 적자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저축은행도 약 300억 원 적자로 마감을 하였고 나머지 신한이나 KB 그리고 DB는 4분기에도 흑자를 잘 유지하면서
그래도 작년 한 해는 양호한 실적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은행 중에서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아주 부진했더라고요. 4분기에도 약 21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24년에 748억 원의 적자가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은행 중에서는 적자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가람저축은행도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 한 해는 약 280억 원 적자로 마감하였고요. JT친해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은 그래도 4분기에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을 약간 줄였으니까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년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이익을 정리를 해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더라고요.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흑자 구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려운 곳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페퍼, 우리금융,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은 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대규모 적자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은 특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올해 25년에는 1분기부터 반등을 조금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점검을 해볼 지표는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은행이 총 빌려준 대출 대비해서 은행 돈, 즉 자기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표시하는 게 BIS 자기자본 비율인데요. 전체 대출 중에 은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한 번에 달라고 해도 지체 없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인데 8% 이상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을 11% 이상 가지고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권고 수준 이상에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산 규모가 큰 6개 은행을 보면 SBI저축은행은 17.2%로 높은 비율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한국투자나 웰컴도 약 15% 정도 비중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곳은 모두 권고 수준인 11%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은행들을 보면 상상인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10.5%더라고요. 권고 수준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그래도 지난 분기 대비 0.3% 높였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퍼저축은행도 11.8%로 다른 은행들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권고 수준 이상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신한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무려 20%에 육박하던데 전체 대출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은행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잘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6개 은행들도 자기자본 비율은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JT친해와 JT저축은행은 자본 비율이 11% 중반으로 다른 은행보다 약간 낮지만 그래도 권고 수준 이상이니까 현재로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도 10% 중반 정도로 자기 자본 비율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18개 은행 모두 일단 기준선 이상에서 관리는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상인 저축은행은 권고 기준인 11%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상상인은 조금 더 자기 자본을 확충하면서 안정성을 강화를 해야 되는 숙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JT친해와 JT저축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11%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여하튼 올해 1분기는 어떤지 조금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표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이 지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부실 대출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때 갚지 못하는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소리겠지만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실 대출들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은 이 지표를 8%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20개 은행 평균이 10.9%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아도 이 지표를 관리하지 못하는 은행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은행들은
중간중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규모 6위까지 은행들을 보면 기준선인 8%를 넘기는 은행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여신 비율이 9%대로 기준선을 넘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올도 8.8%로 기준선을 넘기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들 은행들은 저축은행 평균인 10.9%보다는 낮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축은행 중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웰컴저축은행은 여신 비율이 11.4%로 평균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번 분기 대비 비율을 약 2%나 감소를 시켰으니까 은행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조금 더 줄이면서 평균 이하로 내려오는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중에서는 일단 상상인 저축은행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신 비율이 이제 27%까지 높아졌습니다. 저번 4분기에도 4.6% 상승하면서 부실 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대출의 4분의 1 이상이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페퍼저축은행도 여신 비율이 14.2%로 평균치를 약 3%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4분기에도 약간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진짜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저축은행은 4분기에는 약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은행보다는 조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DB저축은행은 여신 비율이 4.1%인데요.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이지만 DB저축은행은 그래도 상당히 탄탄하게 은행을 관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중에서는 NH와 예가람이 조금 높더라고요. NH는 여신 비율이 12.6%이고 예가람도 11.5%로 다른 은행들보다 조금 높은데, 이 두 곳은 작년 4분기에 여신 비율이 약간 더 높아졌거든요.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은행은 작년 4분기에 여신 비율을 조금 더 떨어뜨리면서 안정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노력해서 여신 비율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8개 은행에 대해서 4가지 지표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오늘도 페퍼와 상상인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자산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요.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상상인은 사실 위험 수준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까지 공고선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출의 4분의 1 이상이 연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두 곳은 아마도 M&A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주주 자격 이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여하튼 자력으로 회생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OK저축은행에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상상인과 페퍼는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노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곳을 지금 신규로 이용하려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자를 많이 주는 파킹통장 상품을 출시했던 은행 두 곳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푸른저축은행과 OBS저축은행입니다. 자산 규모는 OBS가 약 2조 3천억 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은행이고요. 푸른저축은행은 약 1조 3천억 원이니까 저축은행 중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푸른은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고, 또한 자기 자본 비율이 25%로 아주 높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2.7%로 여기도 부실 대출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BS저축은행은 일단 작년에 36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은 11.3%로 공고선을 살짝 넘기고 있기는 한데 문제가 여신 비율이더라고요. 무려 17.6%이니까 제가 오늘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페퍼저축은행보다도 여신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BS저축은행도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파킹통장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축은행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5월 말에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올해 1분기 상황은 제가 6월 초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